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상추라는 젊은 머슴이 하나 있었습니다. 상추는 여느 머슴과 달리 글도 쓰고 읽을 줄 아는 머슴이었지요. 어느 한 여름 뜨뜻 더운 날 상추는 드넓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 상추야, 밥 먹고 하더라고. 여종 홍심이가 점심밥을 챙겨온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고맙다 홍심아. 상추는 일하느라 온 몸이 땀에 젖고 시장하다 보니 홍심이가 가져온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상추야, 너는 언제나 내게 청혼할 것이야. 나를 노처녀로 만들 심산이여? 홍심이 말에 상추는 먹던 밥이 목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쾌쾌, 홍심아 나 밥 좀 먹고 하면 안 되겠냐? 아니, 밥 못 먹고 죽은 귀신이 있는 것이여 뭐여? 시방 일륜지 대사보다 중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러는 것이요. 아 글씨 나도 뭐라도 있어야 청혼을 할 것 아닌가벼. 달랑 두 쪽만 가지고 어떻게 청혼을 한단 말이여. 아, 머슴살이 하면서 그거면 됐지. 또 뭐가 필요하단 말이여? 혹시 내게 매미 없는 것이여? 딴 년이 생긴 것은 아니냔 말이여. 어서 말을 해보더라고. 아니 누가 나 같은 것을 좋아한다고 그려. 걱정도 팔자구먼. 홍심이는 청혼하지 않는 상추에게 한바탕 쏘아붙이고는 빈 그릇을 들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상추는 날이 너무 더워 서둘러 밭일을 마쳤지요. 온 몸이 땀에 젖은 상추는 씻으러 산속 개울가로 향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상추가 개울로 들어서다 말고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웬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상추는 깜짝 놀라 바위 틈에 숨어서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은 상추가 일 끝나면 항상 씻고 가는 곳이었는데 상추밖에 아는 사람이 없는 곳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상추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내 자리에 웬 여인이여. 언제부터 내 자리가 여인들 목욕탕이 됐단 말이여. 에휴. 그런데 여인의 자태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 같았지요. 그 모습에 상추는 정신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귀신에 홀린 듯 아무 정신이 없었지요. 한참 만에야 목욕을 마친 여인이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바위 틈에 숨어있는 상추 옆을 지나가는 것이었지요. 아니 그런데 그 여인은 상추가 모시는 마님이 아니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서방 때문에 일찍이 과부가 된 젊은 마님이었지요. 아니 시방 우리 마님이 맞는 것이요? 상추는 가슴이 두근거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마님의 알몸을 봐버린 상추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지요. 마님은 평소 무척 단아하고 품격 있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여인 중에 여인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상추는 온통 마님 생각뿐이었습니다. 잠이 오지도 않았지요. 그날 이후 상추는 멀리서 마님만 보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붉어지는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밭일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난 상추는 농기구를 챙기러 창고로 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마님이 창고에 쓰러져 있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마님에게서는 술 냄새도 풀풀 나는 것이었습니다. 마님 여기서 자면 어떡해요? 어서 일어나 보셔요. 마님은 깊이 잠들었는지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안 되겠다고 생각한 상추가 마님의 팔을 잡고 흔들어 보았지요. 마님, 어서 일어나 보셔요. 그래도 마님이 일어나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고 있는 마님의 모습을 보니 상추는 또 가슴이 뛰는 것이었지요. 비록 술 먹고 잠들어 있지만 마님의 아름다움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상추는 일단 설레는 가슴을 뒤로하고 마님을 번쩍 들어 안았습니다. 아니, 시방 뭐 하는 것이야? 아니, 왜 마님을 안고 난리냔 말이여? 창고에서 상추 목소리가 나자 갑자기 창고로 들어온 홍심이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마님이 이곳에 쓰러져 있었구먼. 그래서 안방에 눕혀드리려고 하는 것이제. 잠들어 있는 마님을 보고 홍심이는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눈초리를 풀지는 않았지요. 상추는 마님을 안고 안방으로 들어가 마님을 자리에 눕혀주었습니다. 이제 너는 일하러 얼른 가봐. 마님은 내가 돌볼 것이구먼. 상추는 마님을 안방에 눕혀주고 밭으로 일하러 갔습니다. 아니 요새 마님의 못 보던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구먼. 상추는 밭에서 일하면서도 온통 마님 생각뿐이었지요. 마님이 걱정된 상추는 서둘러 밭일을 마치고 일찍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마님은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마님이 걱정되어 상추는 홍심이를 찾아가 물어보았습니다. 야 홍심아, 마님은 좀 어떠신겨? 아니, 너는 왜 그리 마님한테 관심이 많은 것이요? 아, 마님이 아니면 우리한테 누가 있어 세경을 준단 말이야. 그러니 당연히 마님이 걱정되어 물어보는 것이지. 상추 말에 홍심이는 의심을 풀고 말했습니다. 낮에 깨어나셨다가 다시 잠이 들었구먼. 그러니 신경 끄더라고. 상추는 홍심이 말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상추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침 일찍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번에는 마님이 마당에 쓰러져 있는 것이었지요. 상추는 얼른 마님에게 달려갔습니다. 마님, 정신 좀 차려보셔요. 마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상추는 얼른 마님을 번쩍 들어 안았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눕혀주었지요. 자고 있는 마님을 보니 상추는 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번에도 마님에게서는 술냄새가 진동을 하였지요. 아이고 술냄새야. 마님은 어쩌자고 먹지도 못하는 술을 자꾸만 드시는 것이요. 상추는 마님을 두고 일하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마님 곁에서 마님을 지키고 있었지요. 아니, 너는 또 어째 마님방에 있는 것이요? 홍심이가 상추 신발을 보고 얼른 안방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마님이 마당에 쓰러져 있었구먼. 홍심이는 상추를 의심하는 눈치였습니다. 내가 마님에게 술을 먹인 것은 아니고, 아니 내가 무슨 수로 마님에게 술을 먹인단 말이야. 아무튼 조심해라. 요즘 내 행동거지가 왠지 불안불안하다. 그리고 내게 청혼은 언제 할 것이야? 그러지 말고 지금 해. 얼른. 아니 마님이 쓰러져 있는데 어찌 청혼을 하란 말이야. 요즘 내가 자꾸 마님하고 뭔가 엮이는 것 같으니까 내가 불안해서 그런 것이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안방에서 마님이 쓰러져 계신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냔 말이야. 상추는 홍심이에게 마님을 부탁하고 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해질녘이 되어서야 돌아왔지요. 마님은 마당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마님은 단아하게 차려입고 위엄도 있어 보였지요. 하지만 뭔가 수심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마님 괜찮으신감요? 그래 상추 왔느냐? 나는 괜찮으니 염려 말거라. 마님 요새 뭔 일이 있으신감요? 평소 안 마시던 술을 어찌 그리 많이 드시는감요? 별일 아니니 신경 쓰지 말거라. 일하느라 피곤할 텐데 어서 씻고 밥 먹고 쉬거라. 안방으로 들어가는 마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상추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요즘 들어 부쩍 술 먹는 날이 많아졌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상추가 일 마치고 돌아와 보니 마님 방 앞에 웬 남자 신발이 하나 있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상추는 웬 놈인지 사내가 무척 궁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뒷문으로 돌아가 안방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엿들어 보았지요. 안 돼요. 나도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소이다. 허나 서방님이 남겨놓은 빚을 내가 무슨 수로 다 갚는단 말이여.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부인의 처지를 봐줄 수는 없소이다. 허니 4달까지 만냥을 못 갚으면 이 집과 땅을 모두 압류하겠소. 이보시오 최진사 그리하면 나는 어떻게 살라 하시는 게요. 그러니 말하지 않았소. 내 첩으로 들어오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요. 그러니 늦지 않게 결정을 하시구려. 최진사는 마지막 기회라고 엄포를 놓고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마님이 엉엉 우는 것이었지요. 보아하니 마님은 최진사의 첩이 되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힘겹게 버텨온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법이 없는 마님은 마지막이라는 말에 땅이 꺼져라 우는 것이었지요. 마님의 속사정을 알게 된 상추는 가슴이 무척 아팠습니다. 서방이 남긴 빚 때문에 원치도 않는 첩이 될 팔자였으니까요. 그래서 최근 들어 못 마시던 술을 자주 먹은 것만 같았지요. 취진사가 돌아가고 안방에서 서럽게 울고 있는 마님 때문에 상추는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상추는 무턱대고 안방으로 들어갔지요. 마님, 지가 밖에서 다 들었구먼요. 그래서 마님의 승낙도 없이 지가 불쑥 들어왔습니다요. 마님은 최진사에게 갈 마음이 없으신 게 맞는 것이지요? 마님은 허락도 없이 불쑥 들어온 상추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훌쩍이다가 말하는 것이었지요. 너도 모두 들었다면 알겠지만 내겐 만냥을 갚을 돈이 없단다. 내가 최진사의 첩이 되지 않으면 집과 땅을 모두 압류한다 하니 이를 해결할 방도가 내겐 없구나. 그리 되면 이제 너희들과도 떨어져야 할 판이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마님은 말을 마치고 또 서럽게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상추가 물었지요. 마님 하나만 말씀해 주셔요. 최진사에게 갈 마음은 없으신 것이지요. 그럴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 필요는 없지 않겠니? 알겠구먼요. 마님의 속마음을 알았으니 지가 방도를 찾아볼 것이구먼요. 상추는 마님에게 죽은 서방이 어떻게 최진사에게 돈을 빌렸는지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마님이 말하기를 어느 날 갑자기 최진사가 어음 하나를 들고 찾아와 그리 말했다는 것이었지요. 마님의 말을 들은 상추는 뭔가 의구심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서방이 살아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서방이 죽고 없자 만냥짜리 어음을 들고 찾아왔다는 것은 뭔가 구린 냄새가 나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심증만 있을 뿐 해결할 방도나 증자는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마님, 너무 걱정 마시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구먼요. 그러니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구먼요. 상추는 방으로 돌아와 마님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만냥짜리 어음이니 만냥짜리 어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았지요. 상추는 최진사가 분명 수작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냥짜리 어음으로 마님의 재산을 모두 빼앗거나 마님을 첩으로 얻거나 결국 둘 다 얻거나 무조건 최진사가 얻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이건 필시 최진사의 수작이 틀림없어. 꼭 먹고 알 먹고 결국 최진사 뜻대로 되게 되어 있는 것이지. 내 반드시 마님을 구할 것이야. 최진사 놈이 마님을 데려가게 놔둘 수는 없지. 암 그렇고 말고. 상추는 마님이 최진사의 첩이 되게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상추 가슴 속에 꽉 차버린 마님을 잘못되게 놔둘 수가 없었던 것이었지요. 한편 상추가 돌아가자 마님은 이제야 좀 희망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최진사가 들고 온 만냥짜리 어음 때문에 마님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지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는 어음 때문에 자칫하면 모든 재산을 빼앗기거나 최진사의 첩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최진사의 첩이 되기 싫었던 마님은 방법이 없으니 애만 태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던 마님은 상추를 생각한 것이었지요. 상추는 일반 머슴과 다르게 읽고 쓸 줄 알며 슬기롭고 총명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님은 상추를 통해 만냥짜리 어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상추가 이 일을 해결해 주기를 바랬던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마님은 일부러 상추가 씻는 개울에서 목욕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추가 일어날 때쯤에 맞추어 술 먹고 창고와 마당에 쓰러져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렇게 마님은 상추의 관심을 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상추야,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느니라. 내게는 미안하게 되었지만 내가 이 일을 꼭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구나.
한편 마음을 굳게 먹은 상추는 다음날 일찍 최진사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평소 알고 지내던 머슴 상덕이를 불러냈지요. 예 상덕아, 요새 최진사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더냐? 아니 뜬금없이 그것은 왜 묻는 것이오? 뭐 이제 나도 장가갈 나이도 되었으니 최진사님께도 잘 보여야 할 것 아닌가벼. 그래야 마님 집에서 나오더라도 갈 곳은 만들어 놔야지. 홍심이가 혼인하자고 하던가? 내가 홍심이한테 청혼을 안는다고 홍심이가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구먼. 아, 뭐가 있어야 청혼을 할 것 아닌가벼. 뭐 그런 것이라면 나도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지. 요새 진사나리께서는 기방 다니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구먼. 허구한 날 기방에서 살다시피 한다네. 아, 그런가? 그런데 요새 진사님한테 뭔 일이 있는 것이야? 아,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요새 진사님이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신지 무척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고. 상덕이는 아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더 얻을 정보가 없다고 판단한 상추는 마님을 찾아갔습니다. 마님, 지상추구먼요. 그러자 마님이 방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었지요. 마님, 혹시 남아있는 서방님 옷이 있으신감요? 그래, 남아있는 게 한 벌 정도 있긴 하단다. 그럼 잘 되었구먼요. 그것을 지한테 좀 빌려주시겠어요? 아니, 그것은 어디다 쓰려는 것이냐? 지가 좀 쓸 일이 있구먼요. 상추가 필요하다 하니 마님은 한 벌 남은 서방옷을 꺼내다 주었습니다. 지가 잘 쓰고 마님께 다시 갖다 주겠습니다요. 슬픔에 빠져있는 마님을 보니 상추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상추는 마님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최진사가 너무너무 미웠지요. 한편 마님은 상추가 뭔가 하려는 것 같아 내심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불안하던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드는 것이었지요. 상추가 머슴으로 들어온 후로 곡물 수확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상추는 머슴으로 들어오자마자 땅에 잘 자라는 곡물로 과감하게 모두 바꾸어 버렸지요. 그리고 수확한 것을 장에 내다 팔았는데 수입이 예년보다 2배로 많은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척박해 못 쓰는 많은 땅을 상추가 농부들에게 5년간 무상으로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반년도 되지 않아 척박한 돌밭이 옥토로 바뀌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마님의 자산 가치가 몇 배로 늘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상추가 들어온 지 1년도 안 돼 이루어진 것들이었지요. 그런 상추의 능력을 보면서 마님은 상추가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부는 비록 머슴이지만 능력은 웬만한 양반들보다 훨씬 나았지요. 그런데 그런 상추가 이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 나섰으니 마님은 희망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너만 믿는다, 상추야. 내가 믿을 사람은 오로지 너뿐이구나. 한편 마님이 준 서방옷으로 갈아입은 상추는 기생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일 어린 기생을 들어오라 하였지요. 내 이름이 무엇이더냐? 저는 초선이라 하옵니다. 너는 어찌하여 기생이 되었느냐? 아버님의 노름비 때문에 팔려오게 되었습니다요. 그래 기생일은 할만하더냐? 아버지에게 매는 맞지 않으니 그것은 좋습니다. 허나 빚만 갚을 수만 있다면 저도 이곳에서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 내가 내 빚을 갚아주면 좋겠느냐? 선비님께서 그리만 해주시면 저야 황공하옵지요. 잠시 이리 가까이 와보거라. 상추는 초선이를 가까이 불렀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 같느냐? 상추는 옷 속에 뭔가를 감추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기생 초선이가 상추 옷 속에 있는 것을 만져보았지요. 그러자 커다랗고 둥근 것이 만져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요. 그래 내가 이런 것을 알 리가 없지. 이것은 마패라는 것이다. 아니 그럼 선비님은 높은 벼슬이 아니신감요. 나는 임금의 명을 받고 암행 중인 어사니라. 아이고 어사날이 몰라뵈어 죄송합니다요. 아니다. 내가 알아보면 나는 이미 암행어사가 아닌 것이니라. 이곳 마을 관리들의 부조리가 많다 하여 내 조사하러 왔느니라. 그러니 내가 나를 돕거라. 그리하면 일이 끝나고 내 빚을 내가 대신 갚아줄 것이다. 아이고 어사나리께서 그리만 해주신다면
제가 발벗고 나서서 도와드려야지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곳에 최진사가 자주 찾아오지 않느냐? 맞습니다요. 최진사님은 매화 언니에게 빠져서 허구한 날 찾아옵니다요. 그렇다면 너는 최진사가 가지고 있다는 만냥짜리 어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더냐? 네, 들은 적이 있습지요. 최진사가 술 먹고 횡설수설할 때 저도 들었습니다요. 자, 그럼 이것을 바꿔라. 이것이 무엇입니까요? 이것은 설사약이니라. 이것을 최진사가 빠져 있다는 매화의 국에 넣거라. 그리하면 매화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 최진사 방에는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매화 대신 들어가 만냥짜리 어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오거라. 그리하겠습니다요. 어사나리. 그리고 이 일이 끝나면 틀림없이 제 빚을 갚아주셔야 하는구먼요. 그래, 내 약조할 테니 걱정 말거라. 그리고 뭔가 알아내면 기생집 대문 앞 나무에 흰 실을 2겹으로 묶어놓거라. 그리하면 그것을 보고 내가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어명으로 조사하는 것이니 꼭 비밀로 해야 하느니라. 알겠습니다요. 어사나리. 상추는 초선이에게 단단히 일러두고 기생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유히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지요. 한편 초선이는 무척 흥분되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의 명을 받은 암행어사가 자신을 찾아온 것도 그렇고 일이 잘 해결되면 빚을 대신 갚아준다 하니 무척 신이 나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그날 밤 초선이는 매화의 국에 약을 탔습니다. 그러자 매화가 변소간을 들락달락하는 것이었지요. 언니, 속이 많이 안 좋으셔요? 그러게 무엇을 잘못 먹었는지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것이 한시도 가만 있을 수가 없구나. 아이고, 저런 어쩐데요. 진사나리가 아까부터 코가 빠져라 언니만 기다리고 있구먼요. 그러게 말이다. 오늘만 내가 내 대신 좀 들어가 보면 안 되겠니? 알았어요, 언니. 그럼 쉬고 계시어요. 초선이는 매화 대신 취진사 방으로 얼른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취진사는 매화를 기다리다 지쳐 어느새 취기가 잔뜩 올라와 있었지요. 아니, 매화는 어찌하고 내가 온 것이냐? 매화 언니는 지금 속이 안 좋아 의원 집에 가셨습니다요. 그래서 매화 언니 부탁을 받고 제가 대신 들어왔지요. 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꽁 대신 닭도 좋으니라. 초선이는 취진사 옆에 바짝 앉아 술을 따라 주었습니다. 그러자 취진사는 초선이를 주물딱거리며 잘도 받아 마시는 것이었지요. 그러다가 취진사의 눈이 반쯤 풀리는 것을 보고 초선이가 말했습니다. 진사나리가 요즘 돈을 잘 번다고 장안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요. 진사나리는 능력이 참으로 출중하십니다요. 너도 벌써 소문을 들은 것이냐? 하하. 초선이가 띄워주니 취진사는 어깨를 우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리는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으신감요? 그거야 다 내가 타고난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겠느냐? 하하. 우리는 10년을 안 쓰고 모아도 100냥을 벌기가 힘든데 진사나리는 어떻게 한 번에 10,000냥씩이나 버시는지 참으로 신기합니다요. 하하. 그리 큰 돈을 정직해서야 어떻게 벌 수가 있겠느냐? 취진사는 초선이가 붕붕 띄워주니 술에 취해 자랑하듯이 모두 털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술을 이기지 못하고 꼬꾸라져 잠이 드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초선이는 대문 앞 나무에 흰 실을 묶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밤이 되니 상추가 찾아오는 것이었지요. 그래, 알아는 봤느냐? 내 지가 꼬치꼬치 자세히 알아보았구먼요. 그렇다면 어서 말해보거라. 10,000냥짜리 어음은 마님의 서방이 죽기 전에 쓴 시조를 가져와 필사를 한 가짜가 맞습니다요. 아니, 최진사가 그것까지 알려주더냐? 아이 어사님께서 저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십니까요? 서운합니다요. 인연이 작정하면 그보다 더한 것도 알아낼 수가 있구먼요. 어허, 그래, 알았다. 내 너를 너무 과소평가했구나. 하. 그래, 그 어음은 어디에 있다 하더냐? 그것은 최진사 안방 괴짝 속에 넣고 자물쇠로 꽉꽉 채워놨다고 했습니다요. 어허, 내가 참으로 신통하구나. 어쨌든 일이 잘 되면 잊지 마시고 꼭 제 빚을 갚아주셔야 합니다요.
그래 알았으니 그것은 염려 말거라. 초선이에게서 어음에 대해서 들은 상추는 며칠 후 기생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최진사가 매화랑 같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상추는 최진사 집으로 향했지요. 상추는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려 최진사 집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숨어 들어가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괴짝을 들고 나왔지요. 집으로 돌아온 상추는 괴짝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문서들 속에 마님 서방 명의의 만냥짜리 어음도 나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런 어음이 한둘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상추는 일단 모든 문서들과 어음을 깊숙이 숨겨두었지요. 그리고 다음날 다시 상추는 선비 복장을 하고 기생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최진사는 기생집에서 아예 먹고 자고 하는 것이었지요. 매화에게 빠져 헤어나질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초선아, 지금부터 내가 마시는 술은 최진사 앞으로 모두 달아놓거라. 그리고 다른 기생들에게는 암행어사가 마을에 왔노라고 소문을 내거라. 네, 알겠습니다요. 본부대로 합지요. 초선이는 신이나 기생들에게 소문을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니 최진사가 상추가 있는 방으로 찾아오는 것이었지요. 아니 당신이 누군데 어째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술값을 내 앞으로 달아놓는단 말이냐. 어허 이놈 방자하기 이를 데가 없구나. 아니 이놈이 지금 감히 누구한테 덤비는 것이야. 내 놈은 고작 진사나부랭이가 아니더냐. 어디 감히 네 앞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야. 생판 모르는 사내의 호통에 최진사는 겁이 덜컥 나는 것이었습니다. 듣기로 암행어사가 마을에 왔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진사 벼슬을 나부랭이라고 말할 정도면 상당한 고위직이 틀림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상추를 암행어사라 생각한 최진사는 그 자리에서 바짝 엎드리고 말았지요. 아이고 어사나리 이놈이 몰라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내 놈의 죽을 죄는 나를 몰라본 죄가 아니고 죽은 박선비 필체를 가짜로 필사하여 만냥짜리 어음을 만든 것이다. 내 놈은 그 죄 하나만으로도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야. 상추가 그리 말하자 최진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얗게 질려 살려달라 두 손 두 발을 빌어대는 것이었지요. 아이고 어사나리 이놈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순간 지가 눈이 멀어 버린 짓이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내 놈을 어찌 처결할지 내 두고 생각해 볼 것이다. 그러니 가짜로 만든 어음부터 내게 가져오너라. 아이고 알겠습니다요 어사나리. 아니 아직도 달려가지 않고 뭐하는 것이냐. 최진사는 신발도 신지 못하고 집으로 헐레벌떡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괴짝을 찾았지요. 아니 그런데 괴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여봐라 내 방에 누가 다녀갔느냐? 아무도 온 사람이 없었구먼요. 아니 그럼 내 방에 있는 괴짝이 어디로 사라졌다는 말이냐? 그거야 지들이 알 턱이 없지요. 최진사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속에 비밀문서들이 가득했기 때문이었지요. 최진사는 온 집안을 뒤지고 또 뒤졌습니다. 부엌, 창고, 헛간 할 것 없이 죄다 찾아보았지요. 아무리 찾아도 나오질 않자 최진사는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찌해야 하느냔 말이다. 어사나리 불호령이 떨어졌는데 정말 큰일이 아니냐. 최진사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해지기 전까지 돌아오겠다 약속한 최진사는 어쩔 수 없이 기생집으로 돌아갔지요. 아이고 어사나리 지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는 나중에 받고 어서 만냥짜리 가짜 어음이나 내놓거라. 그것이 실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요. 내 놈이 지금 내 앞에서 명을 재촉하는 것이냐. 날 우롱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다 생각하느냐. 아이고 어사나리 지가 어떻게 감히 어사나리를 우롱한단 말입니까요? 이놈 모가지를 걸고 말씀드립니다요. 어음은 정말로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요. 내 놈은 믿을 수가 없느니라. 내가 마을을 떠나면 내 놈은 분명 가짜 어음을 꺼내와 박선비 부인의 재산을 빼앗을 것이다. 아이고 어사나리 이렇게 된 마당에 설사 어음이 제게 있다 하더라도 그럴 수는 없지요.
내 놈의 말은 믿을 수 없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믿을 수 있게 해보거라. 최진사는 고심고심 끝에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놈이 만냥짜리 어음을 써드리면 믿을 수 있겠는지요? 그렇다면 그것은 조금 믿음이 가는구나. 그럼 이놈이 얼른 가서 만냥짜리 어음을 가져오겠습니다요. 최진사는 맨발로 불이 나게 달려가 만냥짜리 어음을 만들어 왔습니다. 최진사는 탐욕에 사로잡혀 가짜로 만든 만냥짜리 어음 때문에 평생 모은 피 같은 재산을 반이나 날리게 된 것이었지요. 이것도 가짜는 아니렸다. 이놈 모가지가 달렸는데 어찌 어사나리께 가짜를 드린답니까? 너는 일단 돌아가 있거라. 그리고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말고 대기하고 있거라. 아이고 알겠습니다요. 어사나리. 그저 이놈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어서 집으로 가지 않고 무엇을 꾸물거리느냐. 최진사는 맨발로 불이 나게 뛰어갔습니다. 그러자 상추는 초선이를 불렀지요. 일은 잘 되셨는감요, 어사나리. 아직 할 일은 남았으니 끝난 것은 아니다. 허나 내 할 일은 예서 끝났다. 자, 이것으로 내 빚을 모두 갚거라. 어음을 받아본 초선이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만냥짜리 어음을 받은 것이었지요. 아니, 어사나리. 이렇게 큰 돈을 제게 주시는 것입니까요? 그것은 내가 벌은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내 몫인 게지. 초선이는 눈물을 왈칵 쏟으며 상추에게 달려와 버락 안겼습니다. 약속을 지킨 것을 넘어 평생 쓰고도 남을 엄청난 돈을 주었기 때문이었지요. 초선이의 눈물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자, 이제 너는 어디로 갈 생각이느냐. 일단 빚부터 갚고 고향으로 내려가 부모님 집부터 지어드려야겠습니다요. 그리고 좋은 신랑감을 찾아봐야겠지요. 지는 어사님 닮은 사람을 꼭 찾을 것입니다요. 그래. 꼭 좋은 신랑을 만나 행복하게 잘 살거라. 초선이는 빚을 모두 갚고 기생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큰 부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갔지요. 초선이를 떠나보낸 상추는 마님을 찾아갔습니다. 마님 방에 계시는지요? 그래, 안으로 들어오너라. 상추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서방님 옷입니다요. 덕분에 유용하게 잘 썼구먼요. 그리고 이것은 최진사가 가지고 있던 서방님의 만냥짜리 가짜음입니다요. 상추에게서 어음을 받아본 마님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틀림없는 서방님의 만냥짜리 어음이었지요. 이제 마님은 재산을 빼앗길 일도 없고 최진사의 첩이 될 일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님은 눈물을 왈칵 쏟으며 상추에게 버락 안기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하염없이 우는 것이었습니다. 최진사에게 얼마나 시달렸는지 마님의 눈물은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것이었지요. 상추는 그런 마님이 안쓰러워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러자 상추 품속에서 흐느껴 울던 마님이 어느 순간 눈물을 멈추고 상추 입술에 입을 맞추는 것이었지요. 순간 상추는 깜짝 놀랐지만 마님의 입술은 무척 달콤했습니다. 그러자 상추도 마님에게 입맞춤을 시작하였지요. 아니 벌건 대낮에 시방 뭔 짓을 한대요. 홍심이가 흥분하여 안방으로 벌컥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어서 이리 떨어지지 못혀. 홍심이가 상추의 귀때기를 잡고 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니는 나한테 단 한 번도 입맞춤을 안 해주더니만 마님한테는 시방 뭐 하는 것이요. 마님도 그러는 것 아니구먼요. 상추는 지거신 것 뻔히 아실 것인디 어찌 마님께서 그럴 수 있단 말이어요. 나도 그동안 참고 말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나도 할 말은 해야겠다. 실은 나도 상추를 마음에 두고 있느니라. 그러니 홍심이 너도 그리 알 거라. 아니 어찌 양반마님께서 머슴을 마음에 품는단 말이어요. 그것은 안 될 말이구먼요. 그러니 마님은 포기하셔요. 나도 이제는 포기할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 홍심이 내가 포기하거라. 마님은 상추를 정말 사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신분을 떠나 한 남자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 것이었지요. 아니 마님, 시방 지랑 한번 해보겠다는 거요 뭐요? 지는 죽는 한이 있어도 상추는 포기할 수 없구먼요. 야 상추야, 가만히만 있지 말고 네가 뭐라고 말 좀 해봐야.
상추는 너무 당혹스러워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것이 내가 이럴 때는 무엇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구먼.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상추 있는가벼? 취진사댁 머슴 상덕이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상추는 상덕이 목소리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지요. 그리하여 상추는 얼른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머슴 상덕이만 온 것이 아니고 취진사도 함께 온 것이었지요. 우리 진사나리께서 마님에게 사과할 것이 있다고여서 모시고 왔구먼. 방에서 나오는 상추를 보고 취진사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사나리가 어찌 이곳에서 나오시는지요? 취진사가 상추를 보고 어사나리라고 말하자 상덕이가 웃으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자가 무슨 어사나리라고 그러십니까요? 아니다, 분명 어사나리가 맞느니라. 자는 이 집 머슴이자 친한 내 친구이구먼요. 아니, 그것이 참말이냐? 아 그렇구먼요. 지가 못됨시 나리께 거짓말을 한단 말입니까요? 상덕이 말을 들은 취진사는 갑자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종놈 주제에 지금까지 나를 속였단 말이더냐? 상추는 곧바로 관아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아니, 내 놈이 종놈 주제에 감히 어사를 사칭했다는 게 사실이냐? 여봐라, 저놈을 당장 교수형에 처하거라. 취진사와 한통 속인 사또는 상추를 곧바로 교수형에 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상추 얼굴에 하얀 두건이 씌워지고 교수대로 끌려가는 것이었지요. 교수대에 올라서자 커다란 밧줄이 상추의 목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사또의 마지막 명만 남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갑자기 몽둥이를 든 관병들 수십 명이 암행어사 출두를 외치며 교수형장으로 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또와 취진사를 포함하여 관리들을 죄다 포박하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검을 찬 호위무사들이 상추를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사. 늦지 않게 왔으니 되었다. 사또와 관리들은 듣거라. 내 놈들의 죄가 도를 넘어 주상전하께서도 크게 분노하였느니라. 내 놈들의 죄를 낱낱이 밝히기 위하여 1년간이나 조사를 하였노라. 내 놈들에게 당한 백성이 수백도 넘으니 내 놈들은 나라의 근간을 흔들어 놓은 도적들이다. 그리하여 내 놈들의 죄상을 밝혀줄 증자를 모두 확보하였느니라. 오늘부로 내 놈들을 모두 사탈관직하노라. 그리고 사또와 최진사는 교수형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상추를 교수형하려다 결국 사또와 취진사가 교수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추는 사실 암행어사 박수복이었습니다. 이 고을 관리들의 악행이 지나치다 보니 상소문이 임금에게까지 전달된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임금은 박수복을 암행어사로 임명하여 조사를 시켰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박수복은 상추로 위장하여 과부집에서 머물며 조사를 했던 것이었지요. 그렇게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은 상추는 다시 마님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마님과 홍심이가 맨발로 나와 상추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지요. 아니 그런데 초선이도 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초선이 너는 왜 이곳에 와 있는 것이냐? 고향 마을에 내려가 어사나리 같은 사람을 눈씻고 아무리 찾아봐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요. 그러니 첩자리도 좋으니 어사께서 저 좀 데려가 주시면 안 될런지요. 그러자 옆에 있던 홍심이가 말하는 것이었지요. 아니 인연이 시방 뭔 소리를 하는 것이요. 상추나리 첩자리는 꿈도 꾸지 말더라고. 그 자리는 내 것이요. 그러자 상추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니 언제는 내가 내 것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첩자리를 말하는 것이냐? 아 그야 상추나리가 암행어사인지 모를 때 일이고 이자는 고귀한 양반인지 알았으니 언감생심지가 어떻게 본처 자리를 탐내겠습니까요? 그러니 지는 첩자리라도 들어가야겠구먼요. 상추는 홍심이 말을 듣고 허허 웃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있는 마님을 일으켜 세워주었지요. 부인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시었소. 이제 모두 끝났으니 맘 편히 가지시구려.
고맙습니다, 어사나리. 어사께서 처음 제 집에 머슴으로 왔을 때부터 왠지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헌데 암행어사라니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미안하게 되었소. 수사를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오. 내 그동안 부인 곁에서 지내면서 부인을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었소. 그러니 나와 혼인해 주실 수 있겠소. 그러자 마님의 두 눈엔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상추는 마님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꼭 안아주었지요. 그리고 두 사람은 성대하게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신혼 첫날 밤이 되었지요. 그러자 이제 상추의 부인이 된 마님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괜찮으니 홍심이와 초선이를 첩으로 들이시지요. 제가 겪어보니 홍심이와 초선이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마음에서 진심이 느껴집니다. 허허 부인이 정말 그리 생각하는 것이요? 그리 말해놓고 훗날 후회하는 것은 아니요. 그리하여 상추는 홍심이와 초선이까지 첩으로 들이게 되었답니다. 한 번에 3명의 부인을 얻게 된 것이었지요. 오늘 밤은 내 차례구먼요. 그러니 큰형님도 작은형님도 서방님이 들어오시면 무조건 내 방으로 보내야 하는구먼요. 알겠는감요? 그래, 그리하자꾸나, 막내야. 그래, 나도 그리 할 것이구먼, 막내야.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말거라. 고마워요, 형님들. 어찌 서방님은 형님들 2번 찾아갈 때 지한테는 한 번밖에 안 오신단 말이어요. 속상해 죽겠구먼요. 그 옛날 장자가 까치를 잡으려고 밤나무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까치를 향해 화살을 겨누었지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까치가 사마귀를 노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마귀는 매미를 노리고 있는 것이었지요. 장자는 그것을 보고 당랑박선이라 했습니다. 사마귀가 매미를 잡으려다 그 뒤에 까치가 노리고 있음을 모른다는 말이지요. 눈앞의 이익을 탐하느라 눈이 어두워 바로 뒤에 닥칠 화를 알지 못한다는 의미랍니다. 바로 최진사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지요.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